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유합니다. 제 삶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정말 감개무량한 얘기들입니다. 약 한 50년 전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정권을 제가 이제 물려받고 제가 이제 그때 상속 자료는 제가 업무부장한테 지시를 해서 준비를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2월 26일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병원에 이제 강당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지하에 식당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직원들을 다 모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봉생을 내가 이어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병원을 이끌어주면은 내가 꼭 보답할 것이다. 급여는 3월달 봉급 급여 날 받아보면 아실 것이고, 내가 보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병원을 그만두겠다 할 때까지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겠다. 정년과 관계없이 내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을 테니까 부디 성실하게 정직하게 노력해 주기 바란다.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밖에 내려올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을 믿고 그렇게 있겠다 하는 요지로 이제 제가 그 연설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원무부장이 성균관대학 나온 사람인데 김석철 선생이라고, 그분은 이제 그 뒤에 이제 병원을 떠났습니다만 그분의 급여가 제 기억에는 6만 얼마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인턴 때 3만 6천 원에 그 세금 내고 나니까 월 3만 3천 원이었고, 1년차 레지던트 때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았으니까 아마 4만 얼마쯤 됐을 겁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업무부장인 사람의 급여가 제가 봐서는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300%를 인상을 했습니다. 3배로 하니까 이제 약 한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약 100%의 그 급여를 올렸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당시에 급여가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다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죠. 몇 사람은 제가 2배로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머지 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든 병원 식구들은 50% 제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걸 3월 15일 날 받아보고 깜짝 놀랐을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사실 제가 장모님하고는 의논할 수가 없었던 것이, 지금 상속세 때문에 병원이 이제 앞으로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장모님이 미망인으로서 저희도 이제 회장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석신덕 회장님께서 그걸 오케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의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한 거죠, 제가. 일단 제가 정권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 급여가 300% 이제 3배로 한 사람이 이제 원부장 올랐으니까 이 양반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뭐 계산이 경리과에서 계산을 잘 못한 걸로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석신덕 회장님을 찾아간 겁니다. 사모님, 이 급여가 이 계산이 뭐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 이제 격리 과장을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정의호 사위가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사실 기절초풍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상식으로도 그건 좀 과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더더구나 과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장모님을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장모님은 이걸 간섭을 일일이 하기 어렵고 병원은 지키긴 하시겠지만 안에 내용을 어떻게 간섭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레지던트로 일을 해야 되니까 서울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개개인들이
정말 정직하게 부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때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했죠. 예를 들어 운무과에서 치료비 계산해가지고 자동차 보험이다 또는 택시 공제조합이다 계산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또 돈도 거기서 직구 때문에 가져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제가 봐서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제 병원에 흥하느냐 망하느냐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죠. 그 방법은 제가 봐서는 이분들에게 그렇게 대우를 해줌으로써 이분들이 정직하게 제가 전문 의사가 돼서 올 때까지 3년간 이 병원을 지켜달라. 또 그렇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지 못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니까요. 약 한 3억 2억 9천 정도 되는 상속세에 9천만 원을 내고 자진 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를 하고 나머지 약 한 2억을 이제 3년 연부연납이라는 제도 때문에 3분의 1씩 매년 갚아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그 매기는 이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자를 붙여서 이제 이렇게 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직원들이 부정을 하거나 특히 원무과 경리과에서 장난을 치면은 그건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모님 그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이제 납득을 했어요. 그래서 장모님 보고 그랬어요. 장모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장모님 한 달에 어디가 뭐 기부하고 활동하시고 그때 적십자 활동도 하고 여러 하시는데 다 해도 50만 원이면 충분할 겁니다. 장모님이 이제 병원 안에서 식사를 다 해결하니까요. 그 다음에 저는 레지던트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전 돈 필요 없고요. 이제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하늘에서 무언가 제가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도저히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까 말씀 대로 불가사의한데요. 그렇게 하라. 제 양심의 소리가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뭐 그런 것이 있은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고는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뭐 평소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런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없었겠죠.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된 거죠. 그래 이제 3월 1일이 이제 그 3일절이니까요. 지금 제 기억엔 75년 3월 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토요일 오전에 그 9천만 원을 모든 현찰로 할 수 있는 돈은 다 찾아가지고 수표하고 그걸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 부산은행 수정동 지점이 우리 그 자천동 봉생기념병원의 그 당시 봉생신경외과죠. 봉생신경외병원에서 뭐 직선거리 한 300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걸 이제 옆에 보디가드로 이제 우리 직원 중에서 덩치 큰 친구 하나 앉히고 제가 그거 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하고 그 다음에 원무부장하고 그 네 사람이 타고 그 이제 그 갔죠. 가서 그걸 내고요. 정말 제가 흐뭇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젊은 의사 정의아가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자기 돈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분명히 느낌이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 분명히 장인 어르신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인정과세를 해서 얼마를 내면 되니까 세금은 그럼 수익이 많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9천만 원의 돈이 생겼을 것이고 그러니까 세금을 충분히 더 낼 수 있는데도 나라에서 안 받으니까 뭐 이런 거라고 치면 제가 설명을 지금 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라에 바치니까 저로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떳떳하고 기분이 좋았던 거죠. 다만 하나는 그 돈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만 써줄 수만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하면 이 말을 들으면 에이 설마 그랬을까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제 이 컴퓨터가 안 돼 있는 시절이니까 제가 그때 이제 세무서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담당자한테 들어보니까 1년간 전국에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인지를 때리기 위해서는 그 재산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조사를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협, 농협까지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김원자, 묵자 이름으로 돼 있는 모든 재산 다 신고를 하라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거 오는데 한 1년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1년 동안에 사실 담당자가 제 기억에는 두세 사람 바뀌었어요. 그래 바뀌었는데
그 1년 후에 이제 세액이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제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공제 받은 거, 9천만 원 낸 거, 그걸 빼고 나머지 돈을 3년 연부연납이라는 제도 때문에 이제 내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시대같이 의료보험이 있는 시대 같으면 봉생병원은, 그 당시 봉생신경외과는 걸어서 이제 우리 부산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집안 병원인 유일 신경외과를 제가 어쩌면 유일 종합병원으로 만들어서 제가 그걸 운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이 우리 형제를 억가대가 보내고 또 형수가 또 산부인과 의사고 하니까 우리 가문의 병원을 만드는 것이 아버님의 하나의 그 목표였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아버님 탄생 100주년에 맞춰서 그 일대기를 책을 내었습니다만, 거기도 아버님의 그 메모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을 했죠. 아무튼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직원들이 이제 몇 번 바뀌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한 말이 있죠. 저는 사위고, 이 병원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병원이 하여튼 상속을 받아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달라. 부정을 해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해달라. 예를 들면 뭐 집에 의료기계가 하나 있다, 또는 집에 오면서 그림이 하나 있다. 그 가격을 얼마로 붙이느냐, 이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잘 좀 해달라는 이런 취지였죠. 뭐 재산이야 뭐 어떻게 그 사람 담당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봉생병원을 정말 부산에서 훌륭하게 키워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봉사하고 신뢰받는 그런 훌륭한 병원으로 키워내겠다. 여러분들이 나 두고 보면 알 것이다 하고 제가 애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1년 동안에 그 있었던 이 얘기 중에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의 개인세과 과장이 설찬수 선생님입니다. 이제 벌써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이 설찬수 선생님이 개인세과 과장이었는데, 저는 사실 개인세과라고 그래서 뭐 개인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뭐 그런 업무인 줄 알았지, 이게 상속세까지 담당하는 부서라는 것은 제가 몰랐더랬습니다. 아무튼 부산지방국세청의 개인세과 과장이라서 제가 많은 그 조언을 들었죠. 그 어른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제가 기억에는 그 당시에 세무공무원들이 참 모시고 싶은 과장, 이렇게 투표를 하면 이 설찬수 선생님이 늘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강직하고 훌륭한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제보, 이 변호사도 이 상법은 잘 모른다, 우리가 더 잘한다. 그러니까 딱터정 이게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또 어떤 의문이 있으면 가서 이제 질문하면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고, 제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죠. 뭐 일종의 지금 치면은 제가 헛짓을 하는 백이 아니라 제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고 다른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준 참 훌륭한 그 조언을 해준 그런 분으로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설찬수 선생님하고 저 인연을 잠깐 얘기 드리고 오늘 이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그 취미가 사진 예술입니다. 제가 부산대학 1학년 때, 예과 1학년 때 학부사 기자를 했고요. 사진예술연구회 회원이었는데, 그때 남강회라는 사진 아마추어 포토클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 사진 촬영 대회를 했는데요. 그건 일반부가 있고 대학생부가 있었습니다. 그냥 대학생부에 제가 그때가 예과 2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68년도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제가 대학생부의 특선하고 준특선 둘 다를 제 작품이 다 되었어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그 난광 사진 포토클럽에 제가 이제 유일한 학생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 모임이니까요. 그래 됐는데, 그때 거기에 그 회장이 설찬수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과장이 안 했겠죠. 뭐 그냥 계장인지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 뵌 게 벌써 예과 2학년 때였고, 장인어른 돌아간 것은 제가 1년차 레전드니까 약 한 6년 세월이 지난 거죠. 그 6년 동안에 이 어른이 이제 저를 제가 졸업하고 난 뒤에 이제 서울 가서 안 됐지만 저를 늘
학생이고 착하니까 재무 관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달 한 번씩은 뵙고 재무 보고도 드리고 막 그래 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4년 동안에 정말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사진하고 두 가지밖에는 안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진은 제가 아주 열심히 했죠. 근데 그때는 지금같이 이제 디지털 시대가 아니니까 전부 다 그 필름으로 찍었지 않겠습니까? 또 흑백 시대고. 그래서 뭐 생기는 차피는 거의 사진에 다 밀어넣을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참 훗날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그 설창수 선생님께서 바로 그런 일에 당했을 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셔서 제가 그때 6년간 들어갔던 그 사진에 들어갔던 그 돈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정말 그보다 몇 배나 되는 엄청난 제가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늘 제 자식들한테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연을 소중히 하라. 인연을 소중히 하는 사람은 인생은 꼭 성공한다. 악인이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빨리 끊어라. 그리고 이 순년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인연은 꼭 이어가도록 해라. 요즘 또 쉽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안부를 전하고 카톡으로 뭐 그림을 보내고 뭐 이러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인연을 이어가라 하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만 불교에서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1996년에 15대 국회 초선의원이 됐을 때 이번에 이제 오선의원으로 보궐선거로 다시 들어간 김영선 창원의 김영선 국회의원이 15대 때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난 우리 초선의원이었는데요. 그 김영선 의원이 저에게 그 길 없는 길이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길 없는 길은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인호 선생이 썼던 것이죠. 최인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쓴 소설 중에서 백미는 뭐냐? 그게 가장 최고의 그 작품은 뭐냐? 그 길 없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 길 없는 길을 보니까 그 길 없는 길의 스토리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불교 중흥조인 경허선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경허선사가 불교 성불교를 중흥시킨 중흥조라는 거죠. 우리나라 불교는 그 임진왜란 때 그 성병 총사령관 했던 서산대사 있지 않습니까? 그 서산대사와 그 제1수제자인 사명대사 이 분들이 이제 법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사실 불교는 살생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전쟁이니까 임진왜란에 살생을 안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서산대사가 그 법맥을 은기스님이란 분에게 넘기는 겁니다. 근데 그 은기스님은 서산대사의 말을 늘 이제 그 말코피를 잡고 다니는 그런 비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살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법력은 약했지만 살생을 안 한 유일한 스님이 은기스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산대사께서 이제 그 법맥을 이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불교가 서산대사 이후에 은기스님으로 인해서 꺼질 듯 말 듯하게 이제 이어져 오다가 1800년 말, 그러니까 19세기 이제 말이죠. 그때에 이제 경허선사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 경허선사가 그래서 우리 불교의 선불교의 중흥을 했다. 그래서 중흥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이 경허스님의 얘기를 그 길 없는 길에서 다 밝혀낸 겁니다. 그걸 보면 저는 그걸 읽으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인연의 소중함, 그리고 삶의 소중함, 또 종교, 인생, 많은 것을 제가 다시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그 이후에 제가 단어 스님을 위시해서 많은 선불교의 큰 스님들 열전을 제가 열몇 권을 읽었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그 인연의 소중함을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